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게요. 지금 그 남부지방도 그렇고, 이게 어저께는 수도권이 좀 심했던 것 같고, 하여튼 이 남부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비 피해가 좀 심하고, 지금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금 부산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비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 그리고 막 그 산사태도 막 진짜 무섭게 일어나고 뭐 내일 뭐 어마어마한 비가 내일부터 3일 동안 뭐 어마어마한 비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걱정이에요. 지금 막 그 비 소식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새벽부터 또 많이 온다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사실은 이런 게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이 국지성 호우, 요거는 옛날엔 없던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국지성 호우라는 게 없었어. 이게 기후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국지성 호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 피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당시에는 뭐 예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비에 막 이렇게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홍수가 사실은 되게 불이 무섭다 그러잖아.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난리로 사람들이 죽고, 근데 이제 그 죽는 것보다는 아니, 많이 죽었어.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후재앙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비 피해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사실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해마다 이 홍수가 일어나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었다.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런 피해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강둑이 넘치거나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이제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서 그런 뚝이 넘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뚝을 물이 넘어오는 그런 홍수는 없어졌다.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잠깐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언제나 이 장마철이 되거나 이 호우철이 되면 그로 인한 인명 피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뭐 더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원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옛날보다 우리가 좀 예보 시스템이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무시무시하게 보도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게 막 충격적인 건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대. 그러니까 아주 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당연히 있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당연히 비가 오면 산사태 일어나고 그 일상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사방공사 같은 걸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사가 내려오는 거를 막는 그런 이제 이 방제 공사들을 많이 하면서 한때 그게 줄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소방 방제 예산 같은 것들을 막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이제 8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되게 튼튼하게 지어지고 도시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집중을 해서 잘 지었다라면 그 당시에 이제 부품 같은 게 좀 낡아서 이제 녹물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1980년대에 막 그 아파트가 지어지던 시절에는 그래도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 시설을 꽤 좀 잘했었어.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많이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60, 70년대는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도 튼튼하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주택공사에서 지금 주공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을 철저히 해서 짓고 그래서 많이 안전해졌었죠.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이 신자유주의가 발생하고 신자유주의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이런 도시의 설계라든가 뭐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소위 안전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막 인명사고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난다기보다 원래 그 산사태는 옛날에 이 방제공사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일상이었다. 해마다 비가 오면 그 웬만한 산은 다 무너져 내렸었어요.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는 공사를 몇 년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그 공사 자체도 이제 요즘에 이제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후 재앙으로 인한, 막 그 사고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늘었는데, 과연 이게 기후 때문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기후 때문일까? 나는 기후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그 경제 구조 속에서 무조건 이윤만 추구하면서, 이 공공의 안전을 무시한 결과, 그게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도의 도시화. 사실, 지금부터 5, 60년 전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시에 다 이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았었고, 도시의 과밀, 고도화, 고층화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50년에 걸쳐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과밀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하수들을 그러니까 이 땅을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하수들을 전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지하수의 그 집안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재난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네. 비만 오면 침수 25, 강남 개포, 자이 또 물난리, 하여튼 지금 순살자이부터 자이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 지금. 하여튼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의 이 기후 재난을 기후만의 문제로, 내가 이 자막을 못 고쳤어요. 미안해요. 요거 고치는 걸 까먹었네. 예. 날짜가 12월이죠? 예, 이거 말하는 거,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목에는 오타 없고, 예. 자, IAEA, 알프스 성능 검사 0번. 세금으로 안전하다고. 네. 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이 날씨로 인한,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한, 보도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1950년대는 일상이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상이었다가 80년대에 잠깐 수정자본주의 최고조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시대까지 방제 공사를 철저히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건설 그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하청, 삼청 주고 이러면서 이제 부실공사, 결국은 이제 자본의 탐욕이 그런 방제 공사들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방법도 있군요. 얄미워. 여비고가 제일 얄미워. 예, 그래요? 그런 방법을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여기 또 막 해퍼 붙는 거야.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재난 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지금 세계적으로 막 재난 보도가 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후 재난이다, 기후 때문이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억울하다. 이게 기후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이거 기후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본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참사인데, 이걸 전부 다 무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 자본의 탐욕,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들이 모여서 이런 재난과 참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어지고 있는 재난 보도를 보면, 본질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 본질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현상을 가지고 확대 과장하고 과도하게 겁을 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빙하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빙하기를 부르기 전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더웠다 추웠다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체됐는데, 내 어렸을 때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이제 그 2000년대가 되면 그 빙하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나 어렸을 때 들었어. 그리고 1999년에 아예 망한다는 얘기가 더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80년대에 들은 게 지금 우리는 간빙기에 살고 있고 빙하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빙하기로 가는 이유가 뭐 사실 이제 지금 막 그 우리의 뭐 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막 굉장히 그 단선적 멸망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공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예,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기가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화산 폭발들이 많았던 시절, 예, 화산 폭발들이 일상이었던 시절들이 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지구의 그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온도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았다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다시 빙하기가 오고 이게 반복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재난, 기후위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겁을 주는데, 실제로 이건 자연의 섭리다.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이고, 사실은 이제 이건 자연 재앙이 아니라 자연이 복원해가는 과정이다. 자연이 복원해가는 과정이고, 이런 이 복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체들의 탐욕, 생명체들의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이 지구가 절제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 티라노사우루스 얼마나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어. 아주 잔인무도한 포식자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소위 야생 포유류들이라든가, 뭐 상어라든가, 뭐 무지막지한 그런 아주 잔혹한 그 살해를 했던, 다른 생명체를 죽였던 생명체들이 과거에 많았어. 근데 그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됐어? 다 소멸했어. 그 소멸한 이유가 뭐야? 결국 지구는 어떤 생명체든지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행동하면 벌 주고 소멸시킨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좀 과학적이진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신화적으로 볼 때 나는 그렇다라고 봐.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막 이제 이 그러니까 기후 재앙이 일어나는 건 기후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의 재앙이야. 자본주의의 이 탐욕 구조가 만든 부실 건설과 고도화, 도시화, 과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집단적 피해가 지금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고 더 넓게 보면 지구는 사실은 이제 이 뜨거워져서 결국 빙하가 다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하기로 들어가서 또 빙하기가 한참 또 유지되다가 그게 또 다시 녹으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이 문명과 시대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뭐 10,000년 전쯤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빙하기가 올 때가 됐고, 그 과정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사실 막 굉장히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 이제 어떤 어른이 맨날 죽어야지 그랬다는 거야. 오래 살아봤자 좋을 거 없다고 맨날 죽어야지 그랬는데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제 주무시고 계실 때 이제 이웃 사람이 와서 자꾸 우리 어머니가 죽어야지 이렇게 입에 달고 산다. 딸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러 온 사람이 사실 지금 뭐 오래 살아서 좋고 볼 것도 없고 뭐 그 어르신 생각이 맞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간 다음에 맨날 죽어야지 했던 그 어른이 일어나서 다시는 걔랑 놀지 마라. 아주
없을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죽어야지 하는 말이랑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랑 장사가 이게 미천보다 손해본다는 말, 원가보다 손해본다는 말이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한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막 우리 엄청난 자살률이 있잖아.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어디야? 우리나라야. 노인 자살률 1위는 우리나라야. 예, 그다음에 청년 자살률 1위 그것도 우리나라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어린 그러니까 미성년 자살 1위 그것도 우리나라야. 그럼 중년층은 중년층 자살 1위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나이가 전부 다 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살률 1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 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굉장히 쉽게 그 결정을 그 자살을 결정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막 오늘도 죽고 싶다, 내일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또 두려워한다는 거야. 인간의 이중심리라는 거죠. 예. 우리가 결국은 사실은 그 자살이 죄인 이유는 누구의 생명도 사람이 거두면 안 돼. 그 본인의 생명도. 다른 타인의 생명을 사람이 거두면 안 되는데, 자살은 결국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일이야. 그래서 그건 죄예요. 타인의 생명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자의로, 자기 맘대로 함부로 거두는 것은, 그거는 이 우주의 섭리에 벗어나는 잘못된 짓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그러니까 타 생명의 생명을 이렇게 과도한 탐욕으로 이렇게 말소시키는 것은, 소멸시키는 것은 우주의 섭리로 벌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살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명을 난 아까 너무 놀랬어. 아까 저녁 뉴스에 친엄마가 살아있는 아들을 산채로 묻었다. 그 뉴스 그림자 아기들, 소위 이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에 대한 뉴스가 너무 참혹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모른 거잖아요. 지금 2,000명 중에 사망이 확인된, 그리고 살해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된 애들이 지금 벌써 20명 가까이 돼. 그거 전부 다 친부모가 죽인겨.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이거다. 벌써 34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멸망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지.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범죄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다 일어난 일이야. 2015년경에 이제 12년부터 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지금 조사 중인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뒤에는 병원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뭔가 있었는지, 그 뒤로 그림자 자살 시도하다 구조된 사람들 대부분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하여튼 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정치가 망하고 이렇게 정말 이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지경이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이 땅에서 키워봤자 이 가난이 대물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도 멀쩡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게 34명이지 더 늘어날 것 같아. 친부모가 자기 손으로 살아 숨쉬는 아이를 생매장을 하는 이런 시대는 망해야 돼요. 인간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한마디로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이 사회가 방조하고 조장했다면 그런 세상은 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인류가 언젠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결국은 이제 지구는 인간이 멸종할 거다, 심판받는다, 다 이제 동시에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단 말이야, 서양은. 근데 지금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들의 이러한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났겠나. 그 부모들이 정말로 아이만 낳아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뭐가 강해졌냐 하면 미혼모들한테 생계비 지원이 되게 강해졌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때문에 그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늘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아직까지는 살해된 아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그랬다. 2015년 이전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죽었던 게 왜 그랬냐. 사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암흑기였어요. 정말 너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키울 방법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가 사실 이제 요즘에 무슨 고딩 엄빠 뭐 이런 프로가 늘어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고딩 엄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든 거거든.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 결국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이만 낳으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애를 많이 낳는 가정들이 있어, 외국에. 그 이유가 뭐냐, 애 하나를 낳으면, 100만 원 정도씩 주는 거야, 생활비로. 그 애가,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100만 원씩 주는 거야, 애 하나당. 그러니까 애를 이제 키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죠. 애 셋을 낳으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애 셋을 낳는 게 생활비에 지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를 많이 낳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들도 요즘에 유럽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유럽에서도 그런 복지 지원이 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애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지. 왜? 애가 살아있어야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의 이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이 막 횡행을 해. 막 진짜 지네가 거짓말로 일관해 놓고 막 거짓말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네가 괴담을 퍼뜨리면서 괴담을 퍼뜨리는 놈들이 막 남들이 괴담이라고 막 얘기하는, 도대체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결국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몰랐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아니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낳을 정도면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웃들도 가족들도 몰랐다? 나는 친정엄마도 남편도 애기 아빠도 몰랐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모가 단독범행이다. 나는 아닐 거라고 봐. 그리고 그게 그렇다면 나는 이거는 그 친부와 그 가족들도 나는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내냐고, 그 주변 가족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친인척들을 무슨 행사가 있을 때든 어쨌든 생사 확인을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뭔가 내 주변에서 정말 어린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몰래 나서 팔았어요. 몰래 나서 죽였어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건 미혼모가 낳았든 누가 낳았든 다 마찬가지야. 누군가 길거리에서 누가 임신한 사람이 지나가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길거리에서 임산부 보면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요. 엄마가 부모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임산부 보면 내 기도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잘
대해줘야 돼. 그 임산부들을 잘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임산부들 배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초기 임산부들 배지를 다르라고. 그럼 그 초기 임산부 배지를 단 사람을 전철에서 보면, 임산부 배려석에 누가 앉아있으면,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까 좀 배려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임산부 배지된 사람 앞에서는 다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임산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사람의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고 협조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참혹한 뉴스를 보면서 첫 번째는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구나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한국 전쟁과 전쟁 범죄, 국가에 의한 폭력. 사실 죽어간 사람들, 예,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죽어간 100만 명가량, 30만에서 100만 정도가, 국가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거잖아. 우리 국민 중에 30만에서 100만 명이, 이승만 정부와 미군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와서 우리의 민간인을 다 죽인 줄 알았잖아. 실제로 인민군이 죽인 민간인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죽였어? 미군의 지시하에, 미군의 지휘야. 미군이 그 자리에 다 있었어. 골령골 같은 데에서 골고리 몇천 명을 죽일 때 미군이 모든 현장에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몰랐죠? 어제 방송 있었어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있나 봐? 예. 지금 예라고 하는 좀 충격을 표현하는 거 아니면 방송을 방해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 주장이 아니라 북한학을 전공한 카이스트 교수가 한 말이야. 이게 어저께 우리 방송 다시 보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나와요. 미군이 모든 살해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한국의 군인 경찰이 근접해서 총격으로 죽이거나, 이게 때로 죽이고 막 이랬었던 거야. 지금 방송 다시 보기를 가보세요. 예, 방송 다시 보기를 가시면, 자, 아프리카 TV에, 예, 아프리카 TV로 가시면,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의, 레전드 경선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레전드 경선쌤의 인생 공부방을 보시면, 여기 다시 보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VOD. 그 다시 보기로 들어가시면, 어저께 방송,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 범죄라는 게 떠요. 예, 이게 지금, 네, 바로 문제의 영상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네,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상이 다른 것도 확실하지 않아. 사상이 다른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만에서 100만 명 사이에 한국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미국의 감시하에, 미국이 바라보는, 미국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인 거야. 어느 영국인들은 이거 전쟁 범죄다 말렸다는 거야. 영국인 어떤 군인과 기자들은 이거 전쟁 범죄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군들은 다 동의한 거야. 죽이라고. 그래서 이 미군의 동의와 지휘 하에 한국 군인 경찰이 한국민을 30만에서 100만 명 정도를 정부 기관이 죽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골령골이라는 걸 난 처음 들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발굴된 거래. 골령골이 문재인 정부 때 발굴돼서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야. 그전에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만 있다고. 골로 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래. 너 말 잘못하면 골로 간다. 그게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는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래. 너 그러다 물 먹는다 이 소리도 이 바닷가에서는 그런 사상이 다르다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을 전부 배를 태워가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대잖아. 그래서 물 먹인다, 골로 간다가 그런 뜻이었대.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장면이 나오나요? 하여튼 그 장면에서 보도연맹 사람들을 그 처형하는 장면이 나왔나요? 태극기 휘날리며에? 아마 자세히는 안 나왔을 거야. 보도연맹에서 그렇게 자세히 죽이는 장면이 나와? 나는 그런 전쟁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 보도연맹에서 감자를 준다고 그래서 가입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얘기가 나와? 그랬구나. 예, 그 원산 폭격이란 말도 북측의 원산을 초토화했다는 말에서 나온 거다. 태극기 휘날리면 한번 봐야 되겠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뭐라 그러나 장동건 애인이 저 곡식을 준다 그래서 가입했다가 끌려가 죽는 장면이 나와. 그랬구나. 하여튼 그런 전쟁 범죄가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는 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도이칠란트에 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그 나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해왔냐고. 다르다는 이유로 죽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치가 죽인 거야, 유태인을. 자기네들은 개신교인데 유태인이 유대교라고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욕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전쟁 범죄자로 한 번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명시하고 지금 처벌할 수 없어서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인간들 중에 그 살인 만행에 가담한 인간들 태반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쟁 범죄자였다. 전쟁 기간에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전쟁이든 뭐가 달라도 유엔은요 민간인 학살을 전쟁 범죄로 규정해요. 국제법은 그게 1800년대에 구성된 국제법인가 그래. 모든 전쟁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잖아. 어떤 이유로든 적이든 아든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건 전쟁 범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보도연맹 사건은 전쟁 범죄였던 거야. 그건 미국의 무기나에 벌어졌고 그래서 영국의 그 기자와 군인들이 나는 이런 비열한 짓에 동원된 게 아니다. 이건 전쟁 범죄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고 반대해서 미뤄졌대잖아. 거기선 집행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대잖아. 이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군인이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한 것도 그래서 전쟁 범죄인 거예요. 국제법상 전쟁 범죄인 거야. 우리 뻑하면 국제법 얘기하잖아. 국제법상 IAEA가 얘기한 거 진실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국제법상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력을 만들었던 한국 당시에 미군정 하에서 벌어진 이 군경의 민간인 학살은 명확히 전쟁 범죄이고요. 미국은 전범국가예요. 미국은 전범국가야. 미국의 지시하에 그런 학살을 저질렀고 그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던 승려분이 어떤 군인인가 경찰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게 후회가 돼서 사찰에 들어가 스님이 됐대잖아. 그래서 이 스님이 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건의 실체를 그 진술 받아서 밝혀진 게 92년에 그 당시 사건의 가해자였던 한마디로 집행자였던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99년도에 관련 사진이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미군들이 찍은 기록 사진. 미군들이 빨갱이 죽인 사진이라고 자랑스럽게 찍어다 놓은 사진 속에서 바로 그 당시에 그 경찰이 경찰 간부가 너무 가슴 아프게 증언했던 내용.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상범이 아니었다. 그런데 죽여야 했다. 그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역사를 바로잡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 거야. 사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 그런 이유로 관심 갖지 않았고 당장 오늘 밥벌이가 급하다란 이유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어. 무지하게. 관심 갖지 않았어.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하루 한 끼 밥 먹기가 힘든 세상이 그래서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왜 망하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망하게 생겼는가. 우리나라가 원래 경제 10위권이었대요. 재작년까지 10위권 안에 계속 들었는데 뭐 최고 7위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작년에 3계단 떨어져서 13위가 됐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작년에 13위가 됐다는 거야. 이제 점점 더 떨어지겠죠? 예.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마 내년에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막 지금 뭐 정부에서 지난달보다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무역 적자의 폭이,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흑자로 돌아섰다고 계속 뭐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폭이 최대야. 그런데 그걸 보도를 안 해. 그러면 보도를 안 한다고 관심 갖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진실에 눈 감고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고통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우리의 외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런 것들을 진짜 내가 어저께 가슴 깊이 내가 정말 느꼈고요. 잠깐만, 이게 뭐야? 예. 진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정말 방송 보고 나서 좀 착잡했다. 오늘 뉴스도 그렇고, 너무나 착잡해서 오늘은 비 얘기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인트로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은 드디어 노래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춤도 추시고 손뼉도 치는데 웃기는 건 아침에 내가 이제 보니까 딱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따라 부르셨어.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이제 남진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 몰래. 그 다음에 박수를 손으로 치는데 내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치는 거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저께는 밥 먹을 힘이 없다는 거야. 나 월요일까지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호기심에 차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제는 밥 먹을 힘이 없대. 왜 그러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 정상이다. 아픈 데 하나 없이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나온 거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기를 병원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전부 다 정상이란 판정이 나오면 집으로 가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다 정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그게 이제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실은 막 너무 좋지만 다 나았는데 계속 아픈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왔을 때는 막 누워서 배웅했어.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누워서 배웅했는데 큰아들이 딱 가고 나니까 바로 덜덜이 기계에 앉아가지고 토마토에 설탕 뿌려오라고. 점심 한 끼 안 먹고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드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오늘도 사실은 막 이미 다 나와가지고 노래가 나오니까 막 좋아서 들썩들썩 춤을 추시다가 이제 며느리가 보면 저 할머니가 춤을 추면서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할까봐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고. 이제 너무 귀여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애들은 점점, 그러니까 왜 빤히 보이는, 왜 그 4-5살짜리 애들이 딱 보면 빤히 보이는 행동을 하잖아. 4-5살 된 애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도 지들 딴에는 최대한 숨기면서 하잖아. 우리 어머니를 보면 딱 거대한 5살이야. 거대한 4살, 5살. 고집은 엄청 세고 편식도 심하고, 고집도 세고 편식도 심하고, 이것도 안 먹겠다, 저것도 안 먹겠다. 그리고 막 아픈 척하고 막 그런데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너무 귀엽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큰아들이 전화했더니 집으로 갈 거라고. 자기 어머님이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어떤 또 친구분도 전화해서 왜 안 오냐? 이제 곧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오늘은 물어봤어. 어머니, 지금 다른 아들들이 어머니 모셔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죠? 다 안 돼. 오라고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나는 내 집이 더 좋대. 내가 왜 이 나이에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느냐?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내 집 가서 내 맘대로 하고 살 거라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니 막 숨도 못 쉬게 해서?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네가 나한테 제일 잘한 거 나도 안 돼. 그래서 아까 이제 아들이 없을 때 내가 이제 저녁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갈 거라고. 근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갈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나 다 건강해졌다. 자기가 이제 다 나았다. 뭐 이러면서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대상포진이 아직 일주일 이제 약 먹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대상포진까지 보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마지노선인데, 또 금요일날 또 가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딸 눈치 때문에, 내가 이제 단호하게 할머니 모셔가야 된다. 보내버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또 할머니 혼자서 얼마나 심심하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가서, 이제 오늘 저녁을 내가 차려드리면서, 어머니 집에 가신 다음에도 아플 때까지 혼자 있지 말고 앞으로 한 달에 3일은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걸로 약속을 하자. 그래서 어머니 상태를 우리가 좀 체크하고 어머니가 지금 영양 상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한 달에 3일씩은 꼭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걸로 나랑 약속을 해라 했더니 알았대.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모시는 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뭐 한 달에 최소한 3일은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일 있다가 또 4일 가 있다가 또 3일 있다가 또 그러니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심심하면 또 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 식구들도 좀 숨 쉴 틈이 있고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회복되셔서 본인이 식사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병원에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저나트륨증이 온 게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약 때문이었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 이제 식사를 해줄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는데 병원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냥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식사 도우미를 선정하는 문제도 이제 물 건너갔고, 우리 어머니가 본인이 밥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라. 딱 아니면 아닌 게 아닌 기다. 딱 그래서 알았다 그랬고, 대신에 이제 한 달에 며칠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면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체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3일을 모시니까 새 밤을 딱 자니까 어머니가 병원 가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병원에 이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봤는데도 아니다. 그래서 3일째 새벽에 내가 응급실로 모시고 간 거거든요. 새 밤 자고 나서 4일째였지. 그랬더니 이제 알았던 것처럼 어머니 상태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가셨다가도 한 달에 며칠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알았대.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방에서 내 자리에서 어머님이 주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옆에서 자면서 서로 코 곤다고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서로 코 곤다고 흉봐.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엄마가 더 뚱뚱하거든? 이러면서 나하고는 둘이 서로 뚱뚱하다고 욕하고 아들하고 서로 코 곤다고 욕하고 다 나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회복되셨다는 거.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뽀로로 할머니를 자주 집으로 모셔와서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한 방식. 예, 정말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신 거야. 대상포진인데도 하나도 안 아프시대. 대상포진도 되게 빨리 나왔어. 되게 빨리 나왔고,
꽤 넓이가 넓고 물론 군데군데 났지만 나처럼 이렇게 딱 빨갛게 띠가 둘러지진 않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매일매일 연고를 바르면서도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은 앞하고 뒤만 날 수가 없어. 그래서 겨드랑이는 봤어? 안 봤다는 거야. 한번 봐봐. 그래서 봤더니 겨드랑이에도 상처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아들이. 그런데 다행히 약을 먹은 걸로 벌써 한 4일 약을 먹었더니 다 말라버렸더라고. 상처가 다 말라버리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포진도 거의 지금 치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워낙 좀 건강체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사를 다 했는데 어디도 아픈 데 없다. 어디도 비정상이고 아픈 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만 좀 높은데 그게 유전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거야. 유전적으로 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혈압약을 좀 바꿔 탔고, 그리고 아픈 데 하나도 없고 정신도 인지능력 상위 1%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이제 행복하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 지금 어머니 나이에 아들 5이 다 돈 벌 수 있고 며느리 중에 아무도 죽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린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 그 손주들이 다 살아있는 경우도 어머니밖에 없다.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했거든. 그게 물론 그 복은 어머님이 젊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키우신 덕에 그래서 그 복을 받으시는 거다. 이 복을 주셨을 때 감사히 여기면서 사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좋은 꿈들을 꾸시고 굉장히 심리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셔서, 그쵸. 노는 게 제일 좋아. 까지만 회복되면 되는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 안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과일과, 그냥 우리 어머님이 딱 도착하는 날, 어떤 시청자가 블루베리를 보낸 거야. 너무너무 질 좋은 블루베리를. 근데 이게 되게 결정적이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거봐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오시는 걸 누가 알고 하늘에 보내준 명약이네. 그랬더니 그걸 계속 드신 거야.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회복하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과일과 또 이 건강식품과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어머님 회복에도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됐고, 그래서 누군지 절대로 주문자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신 블루베리를 보내주신 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내가 아는데 누가 보낸지, 근데 이분은 누군지 밝히질 않으셔가지고 이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요거부터 2부로 넘어갈까? 그래 2부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1부 소식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할게요. 사실 오늘 1부도 굉장히 좀 시사적인 내용이었, 되게 좀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재난보도, 기후로 인한 재난보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난이 정말 기후 때문이냐. 기후는 언제나 그랬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산사태나 물난리가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방제 공사들을 하면서 그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보자. 그 이유는 이게 결국은 도시를 고도화하고 과밀화하고 너무나 많이 이 지하수를 파괴하고 이 자연을 파괴한 것이 지금의 재난이 된 거지, 이걸 기후의 범죄로 몰지 마라. 그리고 기후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탓이다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 진짜 2년 만에 경제 순위가 13위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겠냐? 우리가 너무나 탐욕스럽게, 우리들 스스로가 무지와 탐욕으로 정의와 부정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우리의 무책임,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이제 이 친모들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아들을 산채로 매장한 친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종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사실 솔직히요. 미혼모들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그걸로 또 엄청 문재인 정부 욕했어요. 사실 지금 그 친모의 살인이 없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미혼모에 대한 지지 지원이 강해졌기 때문이야.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영아 사례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막 그 친모를 죽였다. 이거 완전 이제 출산율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막 그 여성 비하로 가족 비하로 가기 위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막 그 패미 정부라고 쌍욕들 했지만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이 친부모의 영아 사례는 결국 이걸 그들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사회적인 잘못이야. 아기를 낳았다니까는 그러니까 영국에 내가 여행 갔을 때 영국의 그 해설사가 얘기하는 거야. 영국에서는 그 결혼을 하면 그 집을 결혼을 했는데 살 곳이 없다. 그러면 집을 빌려준대. 방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애가 생겼다. 방 2칸짜리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거야. 그 집을 또 국가에서 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 생활여건을 나라에서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 그런 영아 사례가 무궁무진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2012년에서 15년 3년만 검사한 거야, 이거. 3년 기간만 검사한 거고, 이거 그 이전으로 2015년 이전 무한대로 넓히잖아? 어마어마할 거야. 출생신고는 됐는데, 아이가 출산은 했는데, 출생신고가 다 안 된 애기들 찾아보면 수천 명일 거야. 그 수천 명, 죽은 애들이 수천 명일 거란 얘기야, 내 말은.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한, 그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도는 막 그 친부모와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보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물론 내가 처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처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들만의 처벌이냐. 그 일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혼자 낳았든 엄마 아빠가 있든 없든 요즘에 또 아빠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출생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거죠. 예, 아이의 출생 축하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 육아 수당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혼자 키우는 사람들에게 육아 수당을 주면 사실은 그게 제일 필요한 거야. 혼자 키우는 사람이 애를 키우고 일도 하려는 거. 지금 10시 28분. 아직 2분 남았어. 우리 딸이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무슨 프랑스인 영화야. 풀타임이라는 근데 거기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싱글맘이 애 키우면서 얼마나 개고생하는지가 나오더라고. 프랑스가 이래서 망하는구나. 저러니까 프랑스가 망하는구나.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좌우지간, 이제 거기서 보면 혼자서, 그러니까 싱글맘이나 싱글데디가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우리 사회가 공감해주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해줄 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권력, 예, 이 공안 정부 권력은 공안 권력이라래 이런 거.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경찰이나 군인이나 검찰 권력들은 나쁜 놈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잔혹하게 죽인 친부모들을 잡아 처벌했다. 그걸로 자기네들이 사회 정의를 세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보도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수사를 계속하고 보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임신하고 아이를 태어나면 사회가 모두 축하하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돈을 전액 대줘야 되는 거야. 애 생활비를. 애가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애 1인당, 애 하나당 100만 원씩 육아수당을 줘봐.
어린이 시설에 보내든 집에서 데리고 키우든 무조건 애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줘봐. 출산율 바로 늘어날 거야. 출생률이 바로 늘어나. 왜냐, 아빠든 엄마든 애 셋 낳고 애 20살까지 한 달에 한 명당 100만 원씩 나와. 그러면 일 안 해도 20년 동안 애만 키워도 되는 거야. 요즘 사실 우리가 100만 원도 못 받잖아. 저 일하러 가가지고. 그럼 애들 많이 낳을걸? 지금 애를 낳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가 이제 와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범죄자라고 비난만 할 수 있는 거냐. 그러지 못했던 사회가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죄 없이 희생당한 단지 생각이 달랐다는 이유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관심 갖지 않고 무지하게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나야나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된 이유? 이거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부.